그는 홀로 7살 난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고 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죽은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가슴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는 사람. 그가 아이를 두고 출장을 가야 했던 날의 일입니다. 기차 시간에 쫓겨 아침밥도 챙겨 먹이지 못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울고 있진 않을까?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아 출장지에서도 자주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그때마다 걱정 말라고 철든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해서 일을 보는 둥 마는 둥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맥이 탁 풀린 그는 침대에 누우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퉁퉁 부어터진 컵라면이 이불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인석이? 그는 화가 나서 다짜고짜 잠든 아들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니?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치냔 말이야? 아내가 떠난 후 아이한테 매를 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난친 거 아니야. 이건 아빠 저녁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컵라면 2개를 끓인 뒤 하나는 먹고 아빠 몫은 식을까 봐 이불 밑에 넣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반쯤 남아 퉁퉁 부어터진 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발에 의지한 채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힘든 걸음 연습을 시작한 건 맞이인 내가 결혼 얘기를 꺼낼 무렵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지금의 남편이 처음 인사드리던 날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목발을 보이는 게 끔찍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녀간 뒤 아버지의 걸음 연습은 더 잦아졌고 그때마다 주름진 얼굴은 땀범벅이 되곤 했습니다. 무리하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아버지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네 결혼식 날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려면 걸을 수는 있어야지. 나는 큰아버지나 삼촌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의족을 끼고 절룩거리는 아버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서 났는지 하얀 운동화까지 구해 신고 힘겹게 걸음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혼식 날은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두려워졌습니다. 저러다 정작 식장에서 넘어지진 않을까, 하객들이 수군거리지나 않을까.
한숨 속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온 세상이 축복하는 행복한 신부. 그런데 절룩대며 신부 대기실로 들어선 아버지의 신발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말쑥한 양복 아래 하얀 운동화를 신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운동화를 신으라고 한 걸까? 나는 누구에겐지도 모를 원망에 두 볼이 화끈거렸고 결혼식 내내 그 하얀 운동화만 떠올라 고개를 들 수도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비로소 그 운동화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너희 남편한테 잘하거라. 사실 난 네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이 없었단다. 그런데 네 남편이 매일 찾아와 용기를 주고 넘어지지 말라고 운동화까지 사줬단다. 난 목이 메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낡아버린 하얀 운동화를 아버지는 끝내 다시 신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점심한테 박을 대던 국밥집에 손님이 뜸해진 시간. 주인이 한숨 돌리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와 떼국 줄줄 흐르는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 쇠머리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는지. 할머니는 엉거주춤 앉은 채로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헤아린 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할머니는 뚝배기를 손자가 앉은 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소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점심 먹었어? 그럼 할머니가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는 동안 소녀는 국밥 한 그릇을 마파람에 긴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두 사람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참 운이 좋으십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100번째 손님이세요. 주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소년이 국밥집 길 건너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돌멩이는 50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주인은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쁜가? 일은 무슨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오늘은 공짜야 공짜. 에? 그렇게 동네방네 전화를 돌린 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1, 82, 83.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9개의 돌멩이가 동그라미 속에 들어갔을 때 소년은 황급히 할머니 손을 이끌고 국밥집에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진짜로 100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따뜻한 쇠머리 국밥 한 그릇을 대접받고 소녀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깍두기만 오물거렸습니다.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쉬. 저 아인 지금 먹지 않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는 중이잖소. 후룩후룩
국밥을 맛있게 먹던 할머니가 좀 남겨주랴 했지만 소녀는 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할머니. 작은 지방 도시에 중년의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갓 20 청년 시절부터 왕복 50리길을 매일같이 오가며 짜고 쓰고 달고 매운 사연들을 배달해 왔습니다. 그렇게 20년.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체국에서 마을로 이어진 길에는 예나 지금이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이 모래먼지만 뿌옇게 일고 있었습니다. 어휴, 대체 언제까지 이 황폐한 길을 다녀야 하는 걸까? 이런 먼지길에서 쳇바퀴를 도는 사이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시름에 잠겨 돌아가던 길에 꽃가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 이거야. 그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친 뒤 가게에 들어가 들꽃씨 한 줌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꽃씨를 가지고 다니며 오가는 길에 뿌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꽃씨를 뿌리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얼마 후 그가 20년을 하루같이 다니던 삭막한 길에 노랑 빨강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습니다. 여름에는 여름꽃이, 가을에는 가을꽃이 쉬지 않고 피었습니다. 꽃씨와 꽃향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평생 배달한 그 어떤 우편물보다도 기쁜 선물이었고, 모래먼지 대신 꽃잎이 날리는 길에서 휘파람을 불며 배달을 밟는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집배원도 불행한 집배원도 아니었습니다. 트럭 가득 화물을 싣고 남부의 한 도시 근교를 달릴 때였습니다. 내가 틀어놓은 낡은 무전기에서 한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여기는 테디베어. 여기는 테디베어. 트럭 아저씨들 응답해 주세요. 간절하게 트럭 운전사와의 교신을 원한 소년 테디.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게 된 소년에겐 책이 유일한 친구였고, 그 작은 가슴에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갑갑해하는 아들을 번쩍 안아 트럭에 태우고는 땅끝 하늘끝
그 어디라도 데려다주고 싶어 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18륜 트럭에 타고 호숫가나 시내로 드라이브를 갈 때면 테디는 세상 어떤 아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선물 꼭이에요. 그날은 테디의 생일이었습니다. 선물을 한아름 사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떠났고 소년의 생일을 축복이라도 하듯 하늘에선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화물을 배달한 뒤 약속대로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행은 그때 찾아왔습니다. 소년의 그 슬픈 사연은 낡은 무전기를 타고 내게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18륜 트럭을 탈 수 없다고 울먹이는 아이. 나는 아린 가슴을 진정시킨 뒤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살고 있다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언덕을 넘어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대의 18륜 트럭이 소년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주위에 수킬로미터 안에 있던 트럭 운전사들이 나와 소년의 교신 내용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테디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40대 힘없는 가장입니다. 구조조정 물살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직장인. 그러나 집에선 아무런 내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타면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워댈 뿐. 상관의 질책, 무거운 업무. 치이고 눌려서 그는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그의 아내는 불행합니다. 아휴, 또 적자야. 구멍난 가계부가 싫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구차한 살림이 싫고 돈을 더 펑펑 쓰고 싶고 가슴이 자꾸만 팍팍해져 갑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땐 행복했었는데 이래저래 늘어가는 건 짜증과 주름살뿐. 짧은 대화조차도 부부의 식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결혼 기념일. 아침부터 토라져 얼굴을 붉히고 있는 아내에게 그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백화점 쇼핑이나 근사한 외식을 기대했지만 그가 아내를 데려간 곳은 백화점도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얼음집, 쌀집, 구멍가게, 게딱지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곳은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장밋빛 달콤한 꿈을 꾸던 달동네였습니다. 부부는 새들어 살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 창 너머로 부부가 본 것은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배가 부르고 아이의 재롱만으로도 눈물 나게 행복한 아내와 남편,
10년 전의 자신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아내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첫 마음을 잊고 살았군요. 그래, 첫마음. 첫 마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낸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변두리 허름한 자취방에 의대생이 살았습니다. 학비는커녕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겨웠던 그는 고민 끝에 아끼는 책 몇 권을 싸들고 헌책방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고학생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노상 헌책을 돈으로 바꿔주던 책방 주인은
그날따라 병이나 문을 닫고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는 너무나 허기지고 피곤해 물이라도 얻어 마시려고 옆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집을 보던 어린 소녀에게 사정을 말한 뒤 뭐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먹을 거 없는데요. 그럼 물이라도 좀 주겠니? 소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부엌으로 가서는 아마도 제 점심이지 싶은 우유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의대생은 소녀에게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우유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의식을 잃고 수술까지 하는 중병. 소녀는 한시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 극진한 사랑이 약이 된 걸까? 어머니는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 소녀는 어머니가 회복돼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엄청난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수속을 위해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모두 합쳐서 우유 한 병 이미 지불되었음. 힘없이 들어와 마실 것을 청하던 그 고학생이 어엿한 의사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우유 한 병. 그 시절 배고픈 고학생에게 그것은 그냥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밥이며 희망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들이 주 고객인 경매장에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경매장 맨 앞줄에 앉아 마음에 드는 자전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자 주위의 눈치를 살필 겨를도 없이 외쳤습니다. 여기요, 5달러, 5달러요. 그러나 그것은 턱없이 낮은 가격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곧 무너졌습니다. 17달러, 17달러. 네, 19달러. 좋습니다. 20달러. 네, 20달러 나왔습니다. 소녀는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전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녀는 번번이 5달러를 외쳤고 자전거는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소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에게는 몸이 아파 몇 달째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동생을 위해 소년이 약속한 선물 자전거. 하지만 소년이 가진 돈이라곤 이웃집 차를 닦아주고 번 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도 소녀는 어김없이 경매장 맨 앞줄을 차지했습니다. 자전거가 나오고 5달러를 외치고 자전거는 그때마다 20달러나 25달러에 팔려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경매사가 자전거를 사려면 적어도 20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줬지만 소녀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는 곧 경매장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풀이 죽어가는 소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자전거가 경매장에 나왔을 때 소년은 또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여기 5달러요. 그런데 술렁거려야 할 경매장이 조용했습니다. 오, 4, 3, 2, 1, 네. 자전거는 소년에게 낙찰됐습니다. 아무도 더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소년은 자전거를 선물하겠다는 동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키 작은 집들이 옥닥복닥 모여있는 마을에 밤이 왔습니다. 골목들이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지 해만 지면 그 미로에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모퉁이 바람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집 앞에 언제나 환한 외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엔 앞을 못 보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을 켜고 서로의 눈이 돼주는 아내 그리고 남편. 그이들에게 불빛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지만 매일 저녁 해가 지면 제일 먼저 외등을 켜는 것입니다. 당신 외등 켰죠? 그럼 그걸 잊을 리가 있나? 볼 수도 없는 등을 켜는 일. 그것은 혹 눈뜬 이웃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장애인 부부의 배려입니다. 가파른 달동네에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린 새벽. 언덕 꼭대기에 사는 손수레 아저씨가 연탄재를 가득 싣고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서 큰 길게까지 연탄재를 뿌렸습니다. 앞 못 보는 부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 어쩌나 염려가 돼서였습니다. 이른 새벽, 문 밖에서 싸락싸락 들리던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길이 왜 미끄럽지 않은지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부에게도 손수레 아저씨에게도 그해 겨울은 참 따뜻했습니다.